두레마을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실감케 됩니다. 정직성, 게으름 없는 부지런함, 서로 간의 배려와 대화. 이런 요소가 부족하게 될 때 공동체는 흔들리게 되고 공동체로 모인 보람이 없게 됩니다. 어느 해 부활절날 아침에 주 집사람 분이 찾아왔습니다. 예배처에 들어가 먼저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부터 드리더니 교도소에서 석방되는 길로 바로 두레마을 찾아왔노라 하면서 옥중 생활에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케 되었노라 하였습니다. 그는 석방되면 두레마을로 가서 평생을 섬기는 삶은 살겠노라고 기도하였다 하였습니다. 두레마을에서 잠자리와 먹여만 주시면 평생을 머슴으로 일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두레마을 가족들은 그의 말과 결심에 감동이 되어 그날로 두레마을 식구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집사는 기도도 뜨겁게 하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부침성도 좋아 두레마을 가족들로부터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육계 파티의 책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서 마을의 젊은 인꾼이 나를 찾아와 목사님, 주집사가 삥땅 치고 있는 걸 아십니까? 하고 묻기에 삥땅이 뭔데? 하고 물었습니다. 삥땅이란 건요, 닭을 팔 때 키로당 1200원을 받았으면요, 보고는 1000원에 팔았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키로당 200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200원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 삥땅 친다 합니다. 나는 그를 나무랐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말하면 안 되지. 공동체에서는 서로 믿고 살아야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서로 불행해지는 거야. 목사님,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걸 목사님만 모르시는 기라오. 젊은 인꾼이 그렇게 말하고 돌아간 후 몇 달이 지난 후 집사가 뺑땅 치고 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주집사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키로당 100원씩 더 붙여 삥땅 치던 그가 다른 상인이 키로당 200원을 더 붙여주겠노라 하니까 거래처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되니 거래처를 잃게 된 이전 상인이 마을의 사실을 알려와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두레마을 전체 가족 회의를 열고는 주집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그런 도둑은 당장 내보내야 한다는 편과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파로 갈라졌습니다. 설왕설래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기에 무기명 투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레마을에서 떠나게 하자는 편이 더 많은 표가 나와 그날 주집사는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레마을 공동체는 세월이 흐르면서 공동체 생활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것 없이 모두가 공동소유로 공동분배를 하게 되니까 생산성이 날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농장에서 공동작업을 하는데 한 젊은이는 노동이 싫으니까 10분마다 화장실 간다고 일터에서 들락달락하였습니다. 내가 그에게 자네는 지긋하게 참고 일하지 왜 그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야 하였더니 나오는 오줌을 어떻게 참으라 합니까? 하기에 이 사람아 그럼 기저귀 차고 일해라. 모두 열심히 일하는데 자네만 들락달락 하니까 분위기가 나빠진다 하며 나무랐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빤히 보이는 곳에 있는 삽을 가져오라 했더니 10분 넘도록 어슬렁어슬렁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손실이 나면 서로 책임을 미루려 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생산성이 떨어지고 공동체 운영에 적자가 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집회도 다니고 글도 쓰고 하며 적자를 메웠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월 적자가 1,500만 원에 이르게 되니 내가 그 적자를 메우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2일간 마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 마을의 사정을 있는 대로 설명하고 두 가지 길의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될 때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길은 그간의 좋은 뜻으로 모여 열심히 살았으니 각자 인생의 좋은 경험이었다 치고 각자 자기 길로 흩어지는 길이고 두 번째 길은 공동체 사정을 철저히 따져서
고칠 건 고치고 버릴 건 버리며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라고 선포했습니다. 예배 후 150명 식구 전체가 조별로 나뉘어 현 상황부터 진하게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는 공동체를 시작하던 때의 초심에 대하여 공개 토론하였습니다. 이 일간의 자체 부흥회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토론한 후에 통성 기도를 하니 회개의 울음이 터지고 서로 내 탓이다 하던 사람이 아니다 내 탓이다 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간의 모임이 마칠 무렵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는 다짐을 하게 되어 앞으로의 실천 상황으로 5가지 사항을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예배 시간이 5가지 결항사항을 한 목소리로 다짐한 후 하루를 시작하게 되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1달, 2달 지나면서 부채가 줄어들고 공동체의 질서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중 두레마을 공동체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니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자퇴하거나 퇴학당한 학생들과 우울증에 걸린 학생들, 이런저런 사정으로 학업을 포기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세워야 할 필요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도한 시절입니다. 교육부를 찾아가 담당자를 만나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싶다 했더니 즉각 교육법에 위배됩니다. 그런 학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나는 열을 받아 그와 다투었습니다. 교육법 찾지 말고 법에 없으면 만드시오. 교육부가 할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지 교육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이 뭐요? 그 자리에서 안 된다 하는 걸로 국민 세금 월급 받고 사는 거요? 우리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다가 헤어졌습니다. 두레마을로 돌아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학교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되 두레마을의 사명으로 삼고 합심 기도 드리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세우자는 제목으로 두레마을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권이 바뀌어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자 교육부도 달라질 것 같아 교육부 장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역시 문민정부는 달랐습니다. 장관을 만나 길 잃은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세우려 하니 허가를 내달라고 했더니 장관이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교육부가 하여야 할 일을 교회가 먼저 해주겠다니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하며 학교 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두레마을에 시작된 학교가 두레 자연중고등학교입니다. 대안교육에 뜻이 있는 교사들을 선발하여 학생 모집 강구를 하였더니 40명 모집 정원에 무려 1200명이 넘게 지원하여 30대 1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처지의 청소년들이어서 교사들이 모여 의논하였습니다. 뚜렷한 방안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지원서를 멀리 던져 가장 멀리 가는 순서대로 선발하자는 안까지 나왔습니다. 나에게 의견을 묻기에 사정이 가장 나쁜 청소년들을 선발하여야 설립 취지에 맞는 게 아니겠냐는 정도로 내 의견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뽑힌 학생들로 입학식이 열리는 날 축사할 분으로 노무현 변호사를 초청하였습니다. 막노동하며 법률책을 읽고 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분위기에 학생들과 소통이 잘 될 것 같아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그를 초청하여 축사를 맡겼습니다. 입학식에 모인 학생들의 모습이 과간이었습니다. 빨간 머리, 파란 머리, 노란 머리. 머리 색깔부터 청천연색입니다. 설교 시간이나 축사 시간 등 행사가 진행하는 동안 제대로 된 자세로 앉아 견디는 학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변호사가 축사하는 동안에는 달랐습니다. 축사가 시작되는 때는
삐뚤어진 자세로 앉아있던 학생들이 축사 시간이 10분이 넘어서자 모두 자세를 바르게 하고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행사가 마친 후에 교사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하는 말이 학생들이 노무현 변호사의 축사 시간이 40분이나 되었는데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는 것이 참 이상하다 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아마 수준이 비슷해서 잘 들었을 거야 하며 웃었습니다. 노무현이란 분이 정치적인 면은 제하고 인간 자체로 참 아까운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삶의 마무리가 잘못되어 지금도 그를 생각하면 아쉽고 짠한 느낌입니다. 둘의 자연학교가 시작된 이후 거친 학생들 마음대로 살아온 학생들의 규율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교사들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전 교생이 기숙사에서 지나가기에 남자 기숙사와 여자 기숙사 사이에 잘못 오고 가는 일이 일어날까 염려되었습니다. 기숙사의 2층은 여학생 숙소이고 3층은 남학생들의 숙소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녀 기숙사에서 오고 가는 일이 빈번하기에 저녁 9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방안을 세워 강구하는 9시 이후에는 3층의 남학생들이 2층 여학생 방에 드나들지 못하게 교사가 복도에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기숙사 전체가 조용하여지고 질서가 잡히기에 학생들이 잘 따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학생 중에 극성스러운 애들이 침대 홈리블로 밧줄을 만들어 창문에 매달고는 2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모르고 선생님은 복도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였던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형님처럼 부모처럼 함께 운동하고 함께 식사하고 열성을 다하여 가르치니 질서가 잡혀나갔습니다. 3년 후 첫 졸업식이 있는 날 졸업식장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가 왜 그렇게 괴롭혔을까? 부모님 속을 왜 그렇게 썩였을까? 하고 후회하며 흐느껴 울기 시작하니 모든 학생이 따라서 울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도 울고 졸업식에 참여한 부모님들도 울고 설교하러 단상에 올라간 나도 졸업식장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 졸업식을 치르고서는 나도 힘들어 학교를 세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 생에서 최고로 잘한 일이란 긍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시작되고 2년쯤 지난 어느 날 대구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퇴학당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대구에서 두레마을을 잘 아는 어느 교수님의 추천서를 지니고 왔습니다. 사정을 들으니 퇴학당할 만도 했습니다. 선생님을 머리로 들어받아 이빨 4개를 부러뜨린 일로 퇴학당한 것입니다. 나는 기가 죽은 자세로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가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를 위로하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너 참 고생이 많았다. 선생님께 맡기가 쉽지 때리기가 쉽겠냐? 모르긴 하지만 선생님이 내 자존심을 무지하게 짓밟아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들이받은 거겠지.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랬더니 생과계로 그가 눈물을 훔치며 답하였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간에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의 눈물을 보고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학생은 장래성이 있겠구나. 둘의 학교에 적합한 학생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부드러운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어쩌다 이런 사고를 겪게 되었는가?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생님이 내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하여 에라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헤딩으로 박았는데 선생님이 제때 피하지 않아 이빨이 넷이나 나가게 되었어요. 그 다음 주에 난 퇴학당하고 아버지는 노에서 넌 내 자식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친구들도 외면하고 외로워서 교회 가봤는데 이미 소문이 나서 교회에서도 날 문제아라고 외면하고 하여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훔치는 그가 측은히 여겨 일러 주었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았다. 선생님들께 말해서 너를 받아주라 할 테니
앞으로 헤딩을 할 땐 언제 하겠다고 말해주어라. 그래야 제때 피할 게 아니겠는가. 그는 둘의 학교 학생이 된 이후로 딴 사람처럼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나이는 가능성이 있는 나이입니다. 잠시 일탈하여 문제아가 되었다가 어떤 계기나 동기로 부여되면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위의 소위 문제아들에 대하여 버린 사람처럼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둘의 자연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입학할 때는 문제아로 대학생으로 입학하였지만 학교에 들어와서 인정받고 선생님들과 동료 학생들 간에 좋은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삶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 학교가 세워진 지 20년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졸업생 중에는 일반 학교 학생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겨울 졸업생들 모임이 있었는데 현직 검사가 둘이고 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사업에 성공하여 모교에 지원금을 내는 경우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이 각 사회 각계각층에서 좋은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조건에서 희생을 무릅쓰고 대안학교를 세운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로 나의 막내 아들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남양만 두레마을에서 목회하고 있을 당시 아들은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동지표를 받아왔는데 산수가 30점에 등수가 36명 중 30등이었습니다. 나는 30점을 받은 그가 신기하긴 생각이 들어 아들아, 연필을 뒹굴어도 50점은 될 텐데 어떻게 30점을 받을 수 있니? 하고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나는 그런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마다 특기라는 게 있는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자신의 특기가 되는 거야. 너도 좋아하는 게 있을 테니 무엇이냐? 하였더니 아들이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난 곤충을 좋아해요. 나는 이 말을 잘 기억하였다가 서울에 간 길에 교보문고에 들러 물었습니다. 혹시 프랑스의 곤충학자 파브르가 쓴 곤충기의 초등학생을 위해 풀어 쓴 책이 있나요? 교보문고 직원이 마침 파브르 곤충기를 초중생을 위해 쓴 10권짜리 해설서가 나왔습니다. 하기에 구입하여 아들에게 생일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파브르의 곤충기를 건네준 지 20일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밤 1시가 지났는데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길래 이 녀석이 불을 끄지 아니하고 자는가 하여 불을 끄려고 들어갔더니 아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가 네가 웬일이냐? 밤 1시가 지났는데 책을 읽고 있다니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아버지가 사주신 책이 재밌어요 하는데 이미 4권째를 읽고 있었습니다. 자기 취미에 맞는 책을 만나니까 밤낮 없이 읽게 된 것입니다. 기특히 여겨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 친구 사이에서 곤충 박사란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파브르 곤충기 10권을 읽고 또 읽어 그런 별명이 붙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부터입니다. 파브르 곤충기로 책 읽기에 재미를 붙이게 된 이후로 공부에 집중하더니 자신의 노력으로 미국 코넬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넬 대학이 미국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명문 대학인데 아들이 그 학교에 당당히 입학하여 기숙사로 들어간 후 내가 신통하여 국제 전화를 걸어 그에게 아버지로서 고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가 답하기를 내가 이런 좋은 학교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은 아버지 덕분이지요. 하기에 내가 너를 시골로 개척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만 시켰는데 아버지란 말이 해당치 않는 것 같구나 하였더니 전화로 답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초등학교 때 30점 받아왔을 때 다른 아버지 같으면 꾸중하셨을 텐데 아버지는 오히려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파브르 곤충기를 사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 뒤로 공부에 취미를 들여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덕이란 것입니다. 아들의 말에 나는 뿌듯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누구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좋아질 가능성이 되기도 하고 나빠질 가능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 아들이 지금은 미국에서 연봉 10만 달러 월급도 마다하고 둘의 국제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가장 보람되다면서 열성을 다하여 학생들의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지금의 동두천 둘의 마을에 세워진 둘의 국제학교는 교사진이 탁월합니다.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보람을 찾아 삶의 의미를 찾아 모인 교사들이기에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